안녕하세요. 해커스 검정고시과학 조성민입니다. 이번 검정고시 어떠셨나요? 난이도는 예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검정고시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에 해당하는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총평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페이지가 여러분 두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면이 있고 그리고 그대로 뒷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다루었던 그 검정고시는 어떠한 패턴이었어요? 맞아요. 이쪽이 물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화학. 가끔씩 한두 문항 정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물리,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래서 몇 문항씩 보통 나와요? 맞아요. 한 6문항 정도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됐었죠? 6문항, 6문항. 그 중에 하나 정도가 한 문항 더 나오면 25문항이 될 거예요. 라고 해서 올해도 이 패턴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제가 늘상 강조드리지만 공부할 때는 뭐로? 단원별로 공부하지만 정리할 때는 어떻게? 맞아요. 영역별로 꼭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크게 물리 6문항, 화학이 5문항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융합대 문제가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을 6문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은 7문항으로 볼 수 있고 지구과학도 6문항에서 7문항 정도로 저희가 배분은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올해 가장 큰 차이점 두 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물리 번호가 쭉 가지 않네요. 올해는 5번까지 물리였었고 6번이 화학이었어요.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이게 다 물리야 라고 하는 어떤 정리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물리랑 화학이 좀 섞여 있었고 생명과학, 지구과학도 아마 그런 식에 대한 패턴 해서 예전에는 딱 영역이 딱 정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뭐였어요, 여러분? 네, 약간씩 융합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뭐 하는가 하면 이 뒤쪽에 해당하는 두 문항이 있어요. 두 문항. 두 문항이 지구과학에 분명 속할 수 있는데 지구과학적인 영역과 화학적인 영역, 물리적인 영역과 화학적인 영역에 융합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올해는 아마도 소위 학생들이 볼 때 아마도 이 위쪽에 해당하는 23문항까지는 상당히 편했을 것 같아요. 편했어야 합니다. 23문항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뒤에 있는 두 문항은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에 해당하는 영역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물리에 해당하는 영역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뭐하나? 기본 통합과학에 해당하는 저희 시험 범위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통합과학에서도 약간씩은 조금 더 심화된 문항에 대한 체크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다른 사안이었다라고 보이네요. 앞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영역별로 물화생지 공부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아마도 요 융합된 문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원 정리하실 때 뭐 하는가 하면 물화생지뿐만 아니라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들, 스펙트럼 그러면 물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화학도 아니고 지구과학 파트에서 물리화학 영역이 같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해당하는 것도 저희가 공부할 때 융합된 사고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해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검정고시 패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검정고시 과학 조성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 기출문제에 대한 프리특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올해도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물리 영역에 5문항이 있고 그 다음이 그대로 물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 화학 영역으로 한번 좀 변화를 줬네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핵분열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핵분열이에요. 핵분열이라고 한다면 뭐죠? 모원소라고 하는 커다란 원소가 조금 더 작은 원소, 딸 원소로 바뀌게 되는 어떠한 과정을 나타낼 거예요. 다음 중 이 반응을 이용하는 핵발전의 연료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중성자가 들어가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굉장히 큰 원소가 있죠. 더 큰 원소, 보통 모원소라고 해요. 어미 원소가 있고 분열하게 되면 조금 더 자그마한 원소가 나와서 이때는 수컷들은 좀 무시되네요, 여러분. 딸 원소라고 돼요. 딸 원자. 이렇게 형성되는 어떠한 반응, 핵분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핵발전의 연료에 해당하는 것은 풍력 발전이 아니죠. 예, 그리고 석탄이면 화석 연료를 쓰는 거니까 무슨 발전? 화력 발전. 수소도 역시 수소에 대한 어떤 물질로서 발전할 수 있겠지만 핵분열 발전은 아니에요. 수소는 굳이 쓰자면 누구를 써야 돼요? 그렇죠. 핵 융합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가 헬륨이 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라늄처럼 여러분 어떤가? 원자 번호가 커 있어야 돼요. 우라늄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92번이에요. 굉장히 커다란 번호를 갖고 있는 우라늄이 점점점 작아지겠다라고 하면 핵분열 발전 원료가 되는 건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열 효율이 20%인 열 기관에 공급된 열 에너지가 100줄일 때 이 열기관이 한 일은이라고 했어요. 열 효율이 얼마예요? 열 효율이 20%예요. 자, 그리고 공급된 에너지가 있죠? 공급된 에너지가 얼마예요? 100줄이에요. 이게 100%죠.
100%에 대해서 효율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한 일은 그렇죠. 20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열기관의 열 효율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열 효율을 구하는 식은 맞아요. 공급된 에너지가 있겠죠. 공급된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얘가 유연하게 한 일의 양이 있을 겁니다. 일의 양들을 우리가 열 효율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을 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 그래서 열 효율은 20%. 20% 그대로 뭐로 쓸 수 있어요? 0.2가 됩니다. 0.2 곱하기 100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3번. 자,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똑같은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폭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운동? 맞아요. 자유낙하 운동이 됩니다. 자, 구간 A부터 C까지 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저항은 없어요. 1번. A에서 가속도는 0이다? 틀렸죠? 가속도는 얼마가 되나요? 맞아요. 우리는 9.8 m per 제곱세컨이다 라고 해서 중력 가속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B에서 속도는 일정하다. 이 속도는 무슨 속도가 돼요? 등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무슨 속도예요? 굳이 얘기하면 등가속도 운동이 돼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속력이 일정하면 등속도 운동이 되겠죠. C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아니에요. 0이면 등속 운동을 해야죠. 0이 아니라 점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힘은 0이 아니라 얼만큼의 힘이 있을까? 그럼요. 그 물체의 무게만큼 있다 그래요. 그 물체의 무게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중력만큼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지구상에서는 중력이 존재하니까요. 답은 네 번째가 되겠네. A와 B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전부 어느 방향이다? 그럼요. 아래 방향, 아래 방향, 아래 방향. 여기서도 아래 방향으로 무게만큼의 힘이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네 번째 그림은 질량이 다른 두 물체 A, B가 수평면에서 각각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에는 등속 직선 운동이네요. 그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두 물체의 운동량이 똑같을 때 운동량 구하는 공식에 대한 문제네요. 운동량은 누구 곱하기 누구? 그럼요. 질량 곱하기 속력을 해야 돼요. 질량 곱하기 속도. 둘이 곱해서요. 얼마예요? 3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이 됩니다. 근데 A의 운동량하고 B의 운동량이 똑같대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똑같이 3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오케이. V는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럼요. 그대로 3 미터 퍼 세컨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운동량 나왔으니까 여러분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 되는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소재는 이라고 했어요. 딱 보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죽부인처럼 생기게 둥글게 말려있는 이물체. 네. 그래핀이 튜브 형태로 결합된 모두 탄소로 되어 있는 거죠. 탄소로 되어 있고 구리보다도 열 전도율이 더 뛰어나게 되어 있는 이 물질 이름은 단박에 나오셔야 됩니다. 고무나 유리나 나무 물질이지만 신소재는 아니죠. 그죠? 예,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탄소로만 되어 있는 분자 형태로 오로지 탄소밖에 되어 있지 않은 그래핀이 말려 있는 신소재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신소재는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다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소재의 명칭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올해는 특이하게 6번이 물리가 아니네요. 화학이 나왔어요. 화학. 설탕과 염화 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설탕은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에요. 설탕에 해당하는 화학식을 모르셔도 좋은데 설탕은 일단은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설탕의 화학식을 아시던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C12H22 O11은 엄청난 화학식이죠.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설탕 안에 누가 없다. 그럼요. 설탕 안에는 금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알고 있어야 돼요. 탄소, 수소, 산소와 같은 비금속으로만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공유 결합 물질 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은 탈락입니다. 니은 설탕을 물에 녹이면 대부분 이온이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설탕은 이온화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잘라서 양이온 되고 음이온 될 수 없어요. 이런 분자 물질들은 대부분 물에 녹아서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디귿 NaCl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한다. 맞아요. 소금과 설탕은 조미료로 쓰이는 양대 산맥이지만 전혀 다른 화학결합 형식을 갖고 있어요.
소금이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NaCl 우리 무슨 상태? 솔리드 상태가 누가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얘네들은 이온화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NaCl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NaCl AQ 형태로 뭐 하나 수용액입니다 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물질은 곧 분해되겠죠. Na 플러스 수용액과 Cl 마이너스 수용액 이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로 배웠어요? 그렇죠. 이온화라고 했습니다. 이온화되는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러니까 전기가 통하죠. 왜? 전기가 통한다는 건 그 아래 누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전하가 있어야 돼요. 전하. 양이온이 어느 극으로? 음극으로 갈 거고 음이온은 무슨 극으로 간다? 그럼요. 양극으로 간다. 전기가 통하겠죠. 네, 답은 디귿 하나만 맞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야, 그리고 7번이 물리예요, 다시. 그죠? 우리는 문항에 대한 순서를 약간 바꾸었네요. 7번. 그림은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발전소에서 발전을 했는데 무려 얼마나 돼요? 70만 볼트가 돼요. 우리 가정에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압이 나왔죠. 이게 10의 세제곱입니다. 킬로니까. 700 킬로볼트, 70만 볼트가 변전소를 통과하면서 얼마가 됐어요? 2만 볼트로 줄었어요. 아, 다운됐네. 우리 다운되는 걸 뭐라고 하죠? 맞아요. 강압이라고 표현했죠. 강압. 전압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주상 변압기에선 다시 220볼트로. 아, 요거 킬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강압됐습니다. 전압이 더 떨어져서 우리나라는 몇 볼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220볼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압으로 볼 때는 완벽한 선진국이죠. 예. 자, 1번.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 맞습니다. 2번. 변전소는 전압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뭐라고 해요? 승압. 낮출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강압. 자,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 전력 손실은 여러분 이 도선을 가면 이 도선을 실제로 사람들이 뭐 하면 도선을 아마 손으로 만져보면 어마어마하게 따뜻할 거야. 여기 앉아있는 참새들의 난방용으로 많이 열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손실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예, 답은 3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번. 주상변압기는 전압을 220볼트로 낮춰서 가정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예, 가정 바로 앞에 있는 변압기의 이름이 바로 주상변압기가 돼요. 그래서 가정으로 올 때의 전압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전압으로 바꿔주는 게 주상변압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까지 해당하는 영역이 7번인데 그 가운데 화학이 섞여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다시 화학. 그림은 산소와 네온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네, 8번입니다. 전체 전자 8개 있죠? 안쪽에 2개, 바깥쪽에 6개. 원자가 전자 6개.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입니다. 이와 같이 화학에서는 20번까지의 원자 번호를 완벽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수해리배, 붕탄, 질산, 플레나마, 알규, 인황, 염화, 크카. 기네요. 하지만 20번까지 몇 주기에 몇 족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걸 아는 건 화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자, 산소 원자가 안정한 원소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얻어야 하는 전자의 개수는 뭐 당연히 네온은 10번, 산소는 8번. 원자 번호만 알아도 그죠? 여기 2개의 전자가 들어가야 네온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빈자리 2개의 전자가 2개 더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네온은 아니고 O, E, 마이너스인 산화이온이 됩니다. 소로 끝나는 건 저희가 소 안 붙이죠? 산화이온이 될 거예요. 전자는 2개가 더 들어와야 한다. 9번. 다음 설명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선을 넣어두면 구리는 전자를 잃어 구리 이온으로 산화됩니다. 전자를 잃어서. 은 이온은 전자를 얻어 은으로 산화의 반대말 찾으면 그대로 답이겠네요. 이거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 반응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누구? 질산은이 있어요. 에다가 누굴 집어넣었어요? 구리를 집어넣습니다. 자, 상태까지 쓰진 않을게요. 요거는 aqueous solution, AQ 수용액이고 solid 고체가 됩니다. 이러면 이거 무슨 반응이라 했어요? 치환, 치빠, 치고 빠지고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리가 이 자리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CuNO3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빠져나간 이 생기는 이와 같이 서로 바뀌는 치환 반응이 돼요. 라고 쓰면 일단은 상당히 잘하셨고요. 하지만 만점은 아니네요. 왜죠? 이 식은 조금 수정이 돼야겠죠? 구리는 몇 가 이온입니까? 2가. NO3-는 1가. 어떻게? 괄호에 2. NO3가 2개면 얘도 2개. 은도 2개.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수까지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온은 은으로 환원되었고 구리는 구리 이가 이온으로 산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10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붉은색에 해당하는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면 이런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염기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염기성. 그리고 염기성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니까 당연히 수산화나트륨은 누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요? OH-가 포함되어 있는 누구다? 염기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물질의 수용액 중에 이와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염기는 반드시 누구를 갖고 있어요? OH-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극히 예외적으로 누구도 알아야 돼요? 암모니아도 있었죠.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OH-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아 보이지만 염기성을 띠고 있는 물질로 암기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OH-가 있는 건 딱 2번이네요. 그죠? KOH,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알루미늄 뭐 등등등 수산화 이온으로 들어가면 전부 염기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뭔가요? 염화수소산, 우리는 염산이라고도 하죠. 질산, 황산, 오케이. 나머지는 다 무슨 성? 산성이 되겠네요. 산성. 산은 전부 누구를 갖고 있어서 H 플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H 플러스죠. H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산성. 그러면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선 염기를 찾아 2번입니다. 11번.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는 개수비는, 사실 이 정도는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으면 주관식이죠. 수소 이온화 그 다음에 누가 반응해요? 수산화 이온은 반드시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1대 1로 반응해야 중화 반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을 생성하는 이런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다 라고 다루었습니다. 답은 1대 1이 되어야겠죠. 만약에 1대 2가 되거나 이렇게 되버리면 OH-가 더 많은 거죠. 이러면 무슨 성? 맞아요. 이건 염기성이 돼야 되고요. 3대 2나 2대 1처럼 이쪽이 더 많아져 버리면 이런 애들은 누가 되나요? 중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산성이 되겠죠. 답은 1번.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생명과학 영역으로 넘어갔네요. 생명과학. 자, 그림은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 A는 누구인가? 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겠죠. 근데 여기 사실 이미 써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 우리 써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굉장히 크게 힌트를 준 거죠. 답은 그대로 4번입니다. 아미노산이 쭉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위체가 쭉 붙어나가요. 뭐라 그래요? 폴리펩타이드라고 할 거고요. 폴리펩타이드도 단백질이 된 거예요. 폴리펩타이드가 입체적으로 이제 뭐 병풍처럼 되거나 이렇게 쭉 뭐랄까 나선 구조가 된다든가 또는 여러 개 엉기면 어떤 구성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이런 식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답은 4번이고요. 참고로 녹말은 헥사는 단위체가 아닙니다. 녹말은 누가 모여야 녹말이 돼요? 그럼요. 녹말은 누가 모여야 돼요? 단당류가 모여야 돼요. 단당류 중에서도 누가 모여야 되죠? 맞아요. 포도당이 모여야 합니다. 포도당이 쫙 붙어나가면 녹말이 될 수 있어서 녹말은 단위체가 아니죠. 고분자가 될 거예요. 핵산도 역시 고분자예요, 여러분. DNA, RNA 다 고분자가 돼야 돼요. 누가 모이죠? 쉽지 않은데. 핵산은 단위체가 누구다? 인산, 당, 염기 다 합치면 누가 돼요? 맞아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야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모여서 누굴 만들 수 있어요? DNA 또는 RNA를 형성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 다음 설명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한 생물종 내에서도 개체마다 유전자가 달라 다양한 형질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같은 인간들도 어떤가요, 여러분?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형질이 달라요. 하나의 종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의 다양한 정도를. 종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 종 안에 유전자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외우셔야죠. 이거는 유전자 다양성이 아니다 그랬죠.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도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렇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강아지도 뭐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겠죠. 자, 참고로 나머지 용어도 아시겠죠? 군집. 뭐가 되나요, 여러분? 여러 개의 생물군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군집이라고 합니다. 개체군. 여러 개체가 모여 있는 걸 개체군이라고 그래요. 두 개의 차이점은 여기 지금 시험에 지금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중요하죠. 개체군은 누가 돼요? 얘네들은 같은 종이 모인 겁니다. 인간이 여러 명 있어요? 개체군. 인간 사이사이 강아지, 고양이 있어요? 군집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군집은 한 종이 아니라 어떤가요, 여러분? 두 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예, 한 종이 아니라 두 종 이상이 있을 때는 군집이라고 할 거고, 생태계의 다양성은 뭘 얘기합니까? 생태계 다양성은 맞아요. 생물체가 살아가는 여러 개의 서식지들이 있겠죠. 뭐 사막도 있고 밀림도 있고 그죠? 도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큰 범위의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겠죠. 14번. 다음 중 생물이 생명 유지를 위해 생명체 내에서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합니까? 그랬어요. 누구 생물이 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됩니다. 생물이 하는 모든 화학 반응. 이것도 뭐 단답형이 되겠죠. 당연히 이걸 우린 물질 대사, 메타볼리즘이라고 해서 물질들이 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물질 대사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분해할 수도 있고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분해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요. 분해하면 이화라고 했고요. 합성하면 뭐라고 하나요? 동화라고 했겠죠. 자, 이 이화와 동화 작용을 다 합쳐서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하고, 물질 대사는 반드시 누구와 같이 따라다니죠? 맞아요. 물질 대사는 반드시 누구와 같이 따라다닌다? 에너지 대사와 따라다닌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 대사의 별명이 에너지 대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누가 다시 쫓아와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 쫓아오네요. 이화가 되면은 누가 되나요, 여러분? 이화가 되면 어떤 물질이 더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면서 열이 방출돼야 돼요. 이화 반응이 발열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동화 과정이 흡열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고요. 나머지 용어도 잠깐 볼까요? 삼투, 오스모틱 프레저라고 하는 삼투 현상은 저희가 식물체에서 잠깐 다룬 적이 있죠. 식물을 굉장히 진한 소금물에 넣는 경우가 있고 묽은 소금물이나 물에 넣는 경우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용매들이 농도 차이에서 뭐 하는가 하면 용매, 주로 물이죠. 물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라고 합니다. 삼투와 확산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만 방향이 다르죠. 삼투는 어디서 어느 쪽으로? 맞아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한다고요? 주로 물 또는 용매가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고, 확산은 거꾸로 가죠. 어디서 가요? 더 높은 농도에서 더 낮은 농도로 갑니다. 저농도로 누가 이동한다? 오케이, 이번에는 용질이 이동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용질. 그래서 둘 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자연적인 현상이 돼요. 에너지, 조금 더 고급적인 용어로 AT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TP를 사용하는 건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능동수송이라고 해서 생명과학 원 영역으로 가면 다르게 될 겁니다. 삼투랑 확산은 자연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평형이 되는 과정이다. 연소는 뭐예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화합해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을 우리가 화학 변화에서 연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물질 대사가 맞습니다. 15번. 그림과 같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식물의 세포 소기관은, 세포 소기관 많이 강조했죠? 반드시 이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의 역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돼 있으면 여러분 동전이 쌓인 것처럼 이렇게 쭉 이런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틸라코이드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쌓여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물질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막 두 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동전들이 쫙 쌓여 있는 뭐 저기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만 뭐랄까 여러분, 여기 이중막으로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 물질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요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에 관여한다라고 했죠. 세포 호흡.
관여한다라고 해서 ATP를 생산할 거고요. 여기는 누가 돼요? 오케이,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참고로 핵은 뭐합니까? 세포 생활의 중심이 되겠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맞아요. 유전물질, 즉 핵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세포막은 세포와 외부를 구분해주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 게 물질의 투과성을 좌우할 수 있는 세포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번,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물질은 그랬습니다. 기억, DNA가 전사합니다. 죽는 게 아니라 DNA가 전부 복제하듯이 주는 거죠. 복제하는 걸 받아들인 물질 누가 되나요? 맞습니다. RNA가 돼야 됩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mRNA인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RNA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메신저, 전사하는 메신저 RNA가 요 DNA를 그대로 카피해서 와요. DNA 한 줄의 어느 일정 영역을 카피해서 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핵산에 해당하는 용어인데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물질로 트랜스퍼, 번역합니다. 번역을 해줄 때는 사실 RNA가 관여할 거고요. 이 RNA가 다시 관여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이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누구인가 라고 본다면 그건 단백질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RNA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돼서 만들어진 물질까지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 생물대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인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네, 답은 3번입니다. 1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생긴 모습 보고 딱 아셨겠죠? 이중 나선 구조로 생겨있는 물질입니다 라고 해서 답은 사실 굉장히 편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A 누군가요? 아데닌, G 구아닌, C 사이토신, T 타이민의 염기 서열로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라고 하면 답 찾기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DNA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누구로 나오면 RNA로 나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RNA였다면 이중나선 구조가 아니라 단일 구조가 될 거고요. 그죠? 단일 선 한 가닥으로만 돼 있을 거고요. 요 중에 하나가 바뀌죠? 누가 바뀌어야 돼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랬습니다. 유라실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물질은 RNA가 될 겁니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RNA. 자, 참고로 지방이야 우리 영양소 중에 하나겠죠.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1g당 9kcal의 열량을 낼 수 있는 물질. 효소, 어떠한 물질들이 물질 대사를 할 때 반드시 참여합니다. 물질 대사가 여러분 바깥쪽에서 일어나면 태울 수도 있고 에너지를 막 가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체내에서 일어나면 태울 수 없죠. 그때 반드시 관여하는 물질이 바로 효소가 됩니다. 물질 대사에 넣어주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을 효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백질은 이러한 세포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실질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영양소로 쓰일 수 있고 내 몸을 구성할 수도 있는 물질이 단백질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그림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 생물적 요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A에 해당하는 생물은 그랬어요.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네요. 컨슈머, 디컴포저가 있으면 요 하나 더 있는 건 에너지 전체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만들어야겠네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물질 프로듀서 바로 누가 돼요?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누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녹색 식물처럼 누가 있어야 돼요? 광합성이나 또는 어렵게 들어가면 화학합성처럼 자기 혼자 어떠한 물질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벼 맞습니다. 벼가 대표적인 누가 되나요, 여러분? 녹색 식물이 될 수 있고 벼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자신의 곡식을 만들 수 있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녹색 식물이 되겠습니다. 토끼, 독수리 둘 다 어디에 속하나요? 네, 둘 다 컨슈머, 소비자에 속하겠죠. 인간도 그렇고요. 곰팡이 어떠한 물질을 분해하겠습니다. 분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와 같이 생태계 구성 요소에서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게 누구인가. 자, 이걸 다 합치면 뭐라고 하죠? 합치면 생물적 요인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누가 있어요? 비생물적 요인도 있죠. 물, 공기, 바람, 온도. 이렇게 무생물적 환경에서 우리가 주는 것, 받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작용. 그리고 거꾸로 오는 걸 반작용이라고 하는 용어도 같이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그림은 어느 지질 시대의 표준 화석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 사실 표준 화석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화석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름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티렉스, 티라노사우루스, 그죠? 예. 이 생물이 번성하였던 지질 시대는 이라고 했네요. 이 공룡이죠. 예. 공룡이 번성했던 시제 반드시 암기하셔야겠죠. 여기서 어느 시대? 중생대가 맞습니다. 나머지 시대도 잠깐씩 좀 볼까요? 가장 오래된 시대는 성캄브리아가 되겠죠. 성캄브리아에는 주로 누가 있어요, 여러분? 기껏해야 뭐 있어요, 여러분? 뭐 최초에 해당하는 생명체가 탄생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정도 있었고 해면 동물 정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유명하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 긴 이름의 화석도 있었죠. 자, 그리고 고생대에 유명했던 화석은 암공시. 암공시가 중생대네요. 암공시가 중생대 원자일까요? 암모니아, 공룡, 그 다음에 시조새라고 하는 게 중생대의 유명한 화석이 될 거고, 고생대에는 삼필갑방, 한 글자씩만 얘기해 드릴까요? 삼필갑방,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엽충, 필석, 그 다음에 갑주어, 갑옷을 둘러싼 것처럼 되어 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방추충 정도 되는 게 고생대의 화석이 되겠습니다. 중생대 뭐라 그랬죠? 제가 암공시라고 할 수 있네요. 그죠? 신생 들어오면 누구 있어요? 신생대는? 예, 맞아요. 매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화가 있습니다. 화폐석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화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공룡이 되겠네요. 20번.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구과학이죠. A부터 D는 각각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 하나이다. 뭐 사실 그냥 얘기를 거의 해줬는데요, 여러분. A가 지각이고 B가 멘틀, 그 다음에 C가 외핵, D는 내핵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액체 상태인 층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죠. 어느 층? 외핵이 액체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주로 누구로 되어 있나요? 맞아요. 지각은 주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석도 다시 두 종류죠. 무슨 종류의 암석?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해양지각은 좀 더 거무튀튀하죠. 무슨 암석?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B는 멘틀이죠. 멘틀은 유동성이 있는 물질이라서 여기는 감람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람암까지는 아마 거의 나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어려워서. C하고 D는 둘 다 제가 원소교를 쓸까요? 네, Fe 누구요? 철. 그리고 또 하나 누구죠? Ni. 오케이, 철하고 니켈로 되어 있는데 C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뜨거운 거죠. 너무 뜨거워서 뭐 했어요, 여러분? 예, 철, 니켈도 녹는 점 이상이 되어서 녹아서 액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D가 되면 온도는 더 뜨거운데 이번엔 압력적인 효과가 더 컸다라고 보겠네요. 그죠? 그래서 압력으로 더 꽉꽉 눌려 있기 때문에 이 내핵으로 가면 고체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외핵이 여기에서 액체 상태가 됩니다. 물론 멘틀의 상부도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성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판의 이동을 도와주는 연약권이 있습니다. 하겠지만 저쪽은 액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유동성 고체로 보셔야 돼요. 뭐 젤리 비슷한 상태 정도로 볼까? 라고 하니까 액체인 건 C만 답이 되겠습니다. 21번째, 다음 판의 경계에 발달하는 지형은 그랬어요. 해양판이 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멘틀을 통해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죠. 발산형 경계가 될 거고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이고 판이 새롭게 생성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지형 이름 반드시 외우셔야겠죠? 누구? 해령이 되겠습니다. 해령. 해구는 뭐가 되나요? 해구는 얘하고 다르겠죠? 해구와 호상열도가 발산형 경계가 아니라 무슨 경계? 서로 만나는 경계가 됩니다. 이런 경계를 우리는 수렴형 경계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아니라 멘틀 대류의 하강 부위가 됩니다. 라고 하겠죠. 판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판이 소멸됩니다. 완전히 반대말이 되네요. 맞아요. 수렴형 경계는 발산형 경계하고 거의 반대쪽에 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라고 할 거고요. 변환단층은 참고로 무슨 경계라고 하죠? 변환단층은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이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단층이다 라고 했죠. 주로 어디에?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는 단층을 우리는 변환단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번째, 그림은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각권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A부터 D까지 중에서 화산 활동에 의한 화산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것에 대한 상호작용은 그랬어요. 자, 이렇게 뭐 고체, 액체, 기체로도 볼 수 있겠죠. 직권, 수권, 기권,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권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해요. 근데 누구예요? 화산활동이죠. 화산활동에서 화산가스가 방출. 화산활동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요, 직권이죠.
이 안에서 마그마가 나와서 용암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니까 직권이 누구에게 화산가스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 그렇죠. 기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어서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패턴으로 보면 뭐 주로 직권이 기권이지만 여기서는 A가 바로 이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어떤 흐름인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 여러분 누구누구 B, D, C에 해당하는 영역, 물론 A에도 또 다른 굉장히 많은 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외우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지금처럼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가스 이렇게 나오면 무슨 권에 영향을 주는가 알아야겠죠, 그죠? 만약에 지구에서 뭐 하나 여러분, 뭐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뭐예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때요? 저쪽으로 막 위성을 띄우고 있어요. 위성은 외권 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안쪽에서 외권으로 주는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생물권들이 외권으로 주는 영향으로 볼 수도 있겠죠. 쓰나미가 일어난대요. 쓰나미 뭐죠? 지진, 해일이죠. 직권에 해당하는 변화에 의해서 수권이 바뀌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각 권에 해당하는 영향은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초치될 수 있습니다. 23번째 다음 설명에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서 부는 무역풍이 몇 년에 한 번씩 약해지면서 이러면 다 벌써 나오신 분도 있죠. 남적도 해류의 흐름이 느려져서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네, 맞습니다. 이 중에 지금 몇 가지의 힌트가 다 있는 거죠.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의 흐름이 느려진다 그랬고요. 그죠? 동태평양의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는 거. 이 세 가지 다 뭐 요 현상의 증거가 되겠죠. 아주 유명한 누가 되나? 엘니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신의 아들에 해당하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엘니뇨가 되면은 뭐 하는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 해당하는 날씨가 굉장히 크게 다 바뀌죠. 그죠? 동태평양은 기온이 높아지고 상승 기류가 생기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릴 수 있고 이런 식에 대한 지역. 서태평양은 거꾸로 하강 기류가 생기고 날씨가 되게 맑고 건조해지는 이런 지역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 엘니뇨라고 합니다. 반대 현상도 있죠. 반대 현상의 이름은 뭐예요? 반대 현상의 이름은 라니냐라고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현상들을 거의 거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역풍이 강해지고 남적도 해류는 빨라지고 동태평양의 수온이 더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라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막화는 뭐예요? 기존에 이미 사막이 있었지만 이 사막들이 점점점 넓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사막화가 진행되나요? 맞아요. 위도 보통 20도에서 30도 정도 지역, 중위도죠. 중위도에서 뭐 하는가 하면 사막화가 일어나는데 사막이 점점점 좀 더 커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사막화. 산사태는 말 그대로 산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 현상을 우리가 산사태. 한파는 굉장히 추워지는 현상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24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때는 아마 그래도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4번은 통합과학 내에서는 실제로 자세히 다루진 않아요. 자, 잠깐 문항을 볼까요? 그림은 수소기체 방전관에서 나온 빛의 방출 스펙트럼을 분광기를 통해서 맨눈으로 관찰한 걸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일단은 방출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네, 이게 선이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저는 사실 선의 범위까지도 외우고 있지만요. 410, 434, 486, 656이라고 하는 유명한 4개의 선이라서 저는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범위까지 다 알고는 있겠지만 아마 통합과학만을 열심히 했던 분이라면 그리고 그 범위가 크지 않게 다뤘던 분이라면 이 스펙트럼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기억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선 스펙트럼이 됩니다. 선 스펙트럼. 이 선이 쭉쭉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선 스펙트럼이 되겠죠. 방출 스펙트럼 맞고요. 그 다음에 선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게 이렇게 방출된 선이 나와 있습니다. 니은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가시광선 영역에 속한다라고 하는 걸 과연 많이 외우셨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400에서 700나노미터까지가 바로 비저블 레이, 즉 가시광선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시광선. 자, 그래서 실제로 색깔이 여기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화학 1이라고 하는 교과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런 계열에 대한 이름도 있죠. 발머 계열, 발머 시리즈라고 해서 발머 시리즈는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요 유명한 빨주노초 파남보. 자, 적주노초 파남차. 자 다음은 자외선.
이쪽은 적외선이 되겠죠. 요 계열이 파셴 계열이 될 거고 여기가 주로 누가다? 발머 계열. 이쪽은 라이먼 계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계열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 범위가 가시광선인 걸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본 초점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시광선, 헬륨의 스펙트럼도 같은 위치에 선이 나타날까요?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위치에서 선의 위치가 나온다라고 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헬륨은 수소하고 똑같이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답은 3번이 됐고요. 이 문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답형 문항이 아니라 다중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에 해당하는 영역들의 문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추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은 사실 어느 영역인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뭐 지구 내부, 태양 별에 해당하는 내부 구조를 따지면 지구과학이 되겠고요. 원소들이 나와 있으니까 화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물리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생명과학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지만 세 과목의 융합된 영역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중요하죠. 태양 정도인 별이 됩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별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도 해요? 주계열성이라고도 하죠. 자, 이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모두 끝났을 때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핵융합 반응을 했어요. 점점 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 끝났을 때요. 내부가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원소는 이라고 했네요. 일반적으로 태양이 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은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수소가 헬륨으로 가는 핵융합 반응을 현재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 내부 온도는 1500만 켈빈 정도 되기 때문에 딱 요 정도 돼요. 하지만 태양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 알죠? 좀 더 커지게 되면 헬륨이 다시 더 큰 원소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5. 원자 번호 8번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2번, 1번이니까. 이 문제는 지구과학에 대한 영역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화학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지금 수소가 있죠? 원자번호 1번이 있습니다. 원자번호 1번이 있고 탄소가 있네요. 원자번호 몇 번? 맞아요. 6번이 있는 거죠. 이렇다면 이 사이 기억에 해당하는 번호 문항을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헬륨은 몇 번이 되나요?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이겠죠? 헬륨이.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라고 했죠? 8번이라고 했습니다. 탄소보다도 더 온도가 뜨거운 영역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한다면 산소는 될 수 없다. 철은 원자번호를 외우시는 분이 별로 없겠죠? 철은 Fe. 사실 원자번호는 26번입니다. 철의 원자번호도 어느 정도의 중요성은 있죠. 왜죠? 네, 우리가 보통 별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자번호의 끝판왕이 철이 됩니다. 26번까지 별 안에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초거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별, 그죠?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이 돼야지만 철까지 만들 수 있어요. 한편 철 넘어가는 원소도 필요하죠. 코발트, 니켈 이러면 철보다 원자 번호가 더 커져요. 그런 원소들을 만들려면 별이 맞아요. 스스로 폭발해야 됩니다. 슈퍼노바, 우리말로 초신성이 되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번이 되거든요. 이런 식에 대한 어떤가 여러분, 철보다 더 큰 원자 번호를 가지려면 훨씬 더 강력한 폭발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사람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별이 자살을 해야지, 별이 폭발을 해야지 인간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별을 보고 고마워하진 않지만 고마움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25번까지에 해당하는 문항까지 다 풀어봤어요. 24번과 25번에 해당하는 문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 물화생지 중에 어느 영역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의 표현이 상당히 애매한 통합과학의 취지를 잘 살린 융합과학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융합된 영역은 앞으로 아마 제 생각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4, 25번, 23번까지 늘어나서 뭐 하는가 하면 물화생지가 조금 더 섞여서 단원에 대한 어떤 융합된 사고력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대체적인 패턴은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얘들이 아마도 6문항 정도에 해당하는 물화생지에 해당하는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강조드린 말씀이 있죠. 공부는 단원별로 4개의 단원을 꼭 정리하셔야겠지만 정리하고 다시 학습하시고 문항을 풀 때는 물화생지의 영역도 꼭 확인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수험생들 아마 이 어려운 검정고시 보느라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꼭 좋은 점수를 받으셔서 이번에 검정고시 패스하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